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아줌마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요.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고 나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세월이 빠르다 빠르다 하는데 정말 쏘아놓은 화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살아온 날들 중에 많고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특별한 일을 겪었기에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잘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술 취한 치객들이 행패를 부리는 건 늘상 있는 일이었고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절 힘들게 했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팔지도 않는 물건을 들고 와서 교환을 해달라 그러질 않나, 무작정 물건값을 깎아달라 그러질 않나, 동네 구멍가게라고 아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웬 남자아이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제게 걸렸답니다. 10살이나 아니면 조금 더 되어 보이는 얼굴이더군요. 혼쭐을 내주려고 아이를 붙들어 세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겁이 났는지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본 저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달랜 뒤 왜 물건을 훔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별로 비싼 건 아니었어요. 작은 컵라면 몇 개 훔치려다가 걸린 거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입은 옷도 그렇고 힘들게 사는 티가 다 나더군요. 우리 동네 사는 아이는 아니었고 멀리 옆 동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마 자기 동네에서는 도둑질을 못하겠어서 멀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딸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둘이 비슷한 나이 또래였거든요.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여기까지 와서 도둑질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됐다, 울지 마라. 도둑질은 나쁜 거지만 아줌마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대신 다시는 그러지 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 손에 들려보냈죠. 혹시라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줄 테니 언제라도 가게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번 사양하다가 음식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힘없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안쓰럽더라고요. 언제든지 와도 괜찮다 했지만 그 뒤로 그 아이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자란 아이는 철이 일찍 든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딱 그래 보였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불쌍한 척해서 공짜로 음식을 먹으려고 수쓴 거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짓들을 한다나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설사 그 아이가 그렇게 날 속인 거였더라도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기엔 너무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어른들이 먼저 아이를 믿어야 아이들도 어른들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암튼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더군요. 평소에는 모르고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주변에도 밥 굶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세상살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소문 한 끝에 결식아동 지원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틈나는 대로 라면이나 한 박스씩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사는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던지라 크게 기부를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직접 식사 봉사도 했었어요.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준비해간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을 눈여겨보았는데 그때 그 아이는 보이지 않더군요. 그 아이 덕분에 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일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볼 수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렇게 구멍가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평탄한 삶이었죠. 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췌장 부위가 워낙 검사하기가 까다로워서 건강검진에서도 쉽게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평소에는 그냥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암이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가게를 처분하고 남편의 병간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안을 완전히 기울어 버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투병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딸아이와 제게 남은 건 빚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전 이를 악물어야만 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했거든요. 억척 아줌마 소리를 들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식당 일처럼 몸쓰는 일밖에 없더군요. 하루하루가 지치고 고단했지만 딸아이 생각해서 버텼습니다. 고된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시원하다. 역시 우리 딸이 최고네. 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딸아이와 저는 마치 친구같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저녁에 함께 있으면 할 이야기가 참 많더군요.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그 시절 제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딸아이 대학 공부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기특하게 잘 자라준 딸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씌워주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딸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우리는 둘이서 꼭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했다. 아니야, 엄마가 더 고생했어. 라고 했죠. 컴퓨터를 전공한 딸은 졸업 후 IT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였죠. 저는 잘 모르지만 이미 그쪽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그 회사를 만든 사장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더 큰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그 회사를 택했다고 했어요. 당장은 벌이가 적어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틀린 선택이 아닐 거라고 하더군요. 경쟁률도 아주 높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면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똑똑한 아이니까 알아서 잘 선택했겠지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 거라고 했는데 전 그 돈으로 너나 잘 살아라 했어요. 청소일도 이제 익숙해졌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보답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것도 당연한 건데 보답 받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내 딸이지만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암튼 그렇게 딸아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더군요. 일적인 얘기는 해도 몰랐지만 직장 사람들 이야기 듣는 건 재밌더라고요. 딸아이도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딸아이가 회사 사장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장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가 워낙 자유분방한 데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사장이 직원들이랑 격이 없이 지낸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상하다 얘기를 하니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회식 때 사장님이 계속 나만 쳐다보더라고. 난 또 뭐라고? 네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렇게 느낀 거겠지. 듣고 나니 별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이렇게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니깐. 그래서 몇 번이나 눈이 마주쳤어. 그럼 그 사장이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랬나 보다. 잘 됐네. 돈 많은 사장 덥석 꼬셔버려.
전 딸아이의 말을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아직은 사람 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딸아이가 공부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잘 몰랐거든요. 에이 엄마, 내가 좀 예쁘게 생기긴 했어도 첫눈에 반할 정도는 아니잖아. 설마 사장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이라고. 그날은 딸아이도 그렇게 웃어 넘기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딸이 또 사장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사장님이 정말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봐.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선물도 주고 그래. 처음에는 커피 한 잔씩 사주더니 이제는 비싼 선물도 막 사주더라고. 다른 얘긴 없고 선물만 줘? 응, 회사 사람들도 막 수군거려. 사장이 나 좋아한다고. 딸아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운지 얼굴이 다 빨개졌더군요. 그 사장 잘생겼어? 응? 응, 잘생기긴 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난 지금 심각하다고. 얼굴이 빨개진 아이 얼굴을 보니 저도 관심이 없지는 않은 눈치였어요. 계속 농담으로 응대하긴 했지만 딸아이도 이제 연애를 할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했었답니다. 괜히 서운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도 짝이 나타나면 보내야지 생각했어요. 잘생기고 돈 많은 사장일 필요는 없었고 그저 착실하고 건실한 사람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었어요. 하루는 딸아이의 회사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회사 사람들의 가족까지 모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송년회에 가족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았어요. 딸아이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직원들의 가족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덕분에 전 난생 처음으로 고급 호텔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하더군요. 딸아이가 사준 새 옷으로 한껏 치장을 했지만 그 자리에 저는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남의 집 잔치에 낀 것 같아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행사는 시작되었죠. 형식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오르더군요. 딸아이의 말대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더군요.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꽤 젊은 사장이었어요. 얼핏 봐서는 딸아이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였습니다. 사장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 장난스럽게 미소를 짓더군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쥐더니 제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멘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딸아이의 옆에 있던 동료는 딸아이를 툭 치면서 어머, 사장님이 오늘 드디어 고백하려나 보다 라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상한 행동만 하다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새 사장의 시선도 이쪽을 향해 있더군요. 제가 정말 마음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사장의 입만 바라봤죠. 신금순 여사님입니다. 뜻밖의 이름에 사람들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신금순,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딸아이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죠. 딸아이와 전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제 앞에 서더군요.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봉천동에서 현대슈퍼 하시던 신금순 여사님 맞죠? 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아나 싶었죠. 저 그때 컵라면 훔치다가 걸렸던 그 아이예요. 기억나시죠? 그제서야 기억 속에서 얼굴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긴 했지만 분명히 예전에 그 아이의 얼굴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이... 일단 이쪽으로 모실게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린 따로 마련된 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0몇 년 전 우리 가게에서 컵라면을 훔치려던 그 아이는
당시 부모의 방치 속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었대요. 혼자서는 어떻게 견뎌보려고 했는데 동생이 굶어가고 있는 걸 보다 못한 아이는 멀리 우리 가게까지 와서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다 보니 어른들을 믿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혼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구멍가게 아줌마 덕분에 그 아이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살게 했다고도 하더군요. 술에 쩔어 살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동생 돌보면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게를 찾아갔었대요. 하지만 그때 그 가게는 사라져 있었고 더 이상은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의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대요. 딸아이가 입사할 때 쓴 자기소개서에 엄마 이야기를 썼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 엄마가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았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따로 조사를 해보았고 예상대로 자기가 찾던 그 사람이 맞더랍니다. 사장님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대요. 우연이 아니라 기적인 것 같다고 했죠. 암튼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은 딸아이의 주변을 계속 살폈고 어떻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모두 전해들은 전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때 그 아이가 뒤에도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배는 고프지 않은지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자란 걸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잘 큰 걸 보니 그저 고맙고 기특하네요.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사장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는 이제 제 사위가 되었답니다. 좀 이상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 딸아이와 사장은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니 정이 들었고 딸도 처음부터 사장이 싫지는 않았다고 해요. 결국 그 둘은 그렇게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른답니다. 장모와 사위 사이가 너무 좋아서 가끔은 딸이 질투를 하기도 할 정도예요. 종종 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사위는 자기가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의 상징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위는 참 잘 둔 것 같아요. 제 특별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